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계약서 쓸 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였어요. 며칠 있다가 집주인 바뀌었다고 집에 팔렸다고. 애초에 뭐 전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인천 하도 이런데 막 분양수료가 한 집당 막 4천만 원 이래서 1,000건, 2,000건 이렇게 돼버리면 이 금액이 계산해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금액이 나와요. 권 선생요? 빌라의 신이잖아요, 빌라의 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빌라 갭투자 관련 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가 걸려있는 걸로 돼 있던데 맞나요?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혹시 잠깐 말씀. 저희가 혹시 이제 피해가 있을까봐 지금 돌아다니면서 상황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했어요. 분양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하셨어요? 분양사무실에서 해. 원래 부동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취재 중이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이게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이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서 한 이렇게 맨 처음에 계약은 이랬죠. 여기 예. 이 사장 이 건물 집진서라. 건설사 측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르는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여기랑 했지. 네.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 아예 안 왔어요? 네. 분양사무실 직원들만 있었어요. 대리인과 작성했다는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전세 대금은 2억 4,500만 원. 매매 가격과 똑같았습니다. 이른바 무갭 전세 계약입니다. 2억 4,500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가 2억 4,500이고 매매는 얼마였어요? 그때 2억 4,500. 그래 돈을 내가 이 사람한테 다 줬지. 저 돈은. 한테 네. 돈이 갔을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돈은 여기를 일일이 준 거니까 씨. 통장으로. 근데 지금 보면 계약일이 똑같이 9월 12일이에요. 아니 같은 날 한 거지 이게 동시에. 같은 날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원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무조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계약과 동시에 그날 바로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곧바로 건설사에 빌라 매입 비용으로 냈다는 얘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법. 이 방법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시 진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갭 전세 계약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빌라도 좀 하기로 했었고. 한마디로 이제 실제 매매 계약 가격과 전세 가격을 이제 똑같은 수준에 맞춘 뒤에 전세비가 들어오는 날 건축주에게 그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빌라 매수자는 한 푼도 돈 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뭐 전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전세가 매매 가격의 70%를 넘어설 경우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심지어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없는 무갭 투자를 한 겁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KBS 김윤신 기자입니다. 네. 혹시 선생님 댁은 문제 없으신지 찾아뵙고 말씀 좀 드리려고 찾아뵀었거든요. 저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등기를 한번 떼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지금 압류가 압류라고 지금 등기부 등본에 예. 지금 안산 세무서장 갑자기 심장이 너무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집주인을 이제 직접 못 보고 아무래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그 부동산에서도 그러고 그 임대 저기 분양해 주시는 분들도 그러고 뭐 요즘 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건물 60가구 전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4월) 초 기준으로 19채의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압류 주체는 안산 세무서. 이유는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그런데 19채는 모두 단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자는 집주인 권모 씨. 세입자들은 압류 금액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소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겹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전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 19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재력가 권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지? 올라가 볼까요? 계세요. 1층에 식당 사용을 모르는 거야. 저 KBS에서 왔는데요. KBS에서 왔는데 여기 권씨라고 혹시 사시는 분 계시나요? 위층에? 없어요? 트랙물만 많이 쌓이던데. 권씨라고 선생님 건물의 세입자가 맞나요? 네 몇 호예요? 203호인데 안 살아요. 계속 안 있던데. 일부 보증금 사고가 난 건이 있어서 그 자초지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락처로 혹시 그 계약서 있는 거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있는 거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안 돼요? 네. 권 씨는 4월 초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권 씨 계시나요? 체납이 계속되면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권 씨 소유 빌라들에 대해 강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권모 씨 소유 주택의 한 40%가량이 지금 체납 처분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 공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글쎄요 80% 돌려받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권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수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울구에 이제 부동산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의 건축 소유자 정보와 공공 데이터인 건축물 대장 두 개를 결합하여 어떤 특정인이 어떤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2018년도 이후에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해서 최근 2년 내에 가장 많은 빌라를 매집하고 계셨는데요. 권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1270채 정도였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이게 뭐냐면 권 씨가 거래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세입자들이 제공한 계약서를 교차 분석해보니 이들의 수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임차인이 허그의 전세 보증 같은 걸 신청하러 갈 때 또는 행정적인 어떤 뭔가 신청을 할 때 임대인이 누구네?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늦춘 면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임차인들이 자기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내야 될지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등기가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법으로 권 씨 측은 행정당국의 감시도 피하고 세입자들도 적정한 전세금을 알 수 없게 했을 겁니다. 세입자들이 권 씨의 연락처라며 취재진에게 건넨 번호는 끝자리 2400번.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와 같습니다. 해당 번호로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 씨가 19채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 건물입니다. 집주인이 권 씨가 아닌 또 다른 세입자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이제 여기 안 살고 이사하고 싶다, 집 좀 알아봐 달라 하고 나서 연락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압류가 걸려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기도 하고. 집주인은 여성 박모 씨. 010 2400. 이사 온 거냐? 근데 저는 이 번호를 다른 사람 번호로 알고 있거든요.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적 중이에요. 실제 사용은 뭐 업무폭이든 뭐든 이렇게 있어요. 끝번호 2400번. 취재진이 추적 중인 권 씨와 똑같은 번호입니다. 그랬는데 박 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사무실은 쪽방 크기 수준입니다. 여기 주택이라고 혹시 입주 회사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지금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했는데 이렇게 주소가 계속 여기 남아있어서 건물 날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20년도에 초반에 다들 부동산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 통상적으로 지금 그 주변에 다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저는 계속 반문을 했죠. 형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문제가 다 전세에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전세로 들어왔는데 명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 계약을 저희가 하고 명의를 넘겨주는 방식으로는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터졌어요. 이 사람들 지금 세금을 넣냐고 터뜨렸어요. 무조건 오라고 했어. 얘는 도도 안 돼. 나 얼굴 보고 얘기해서. 그런데 건설사를 찾아온 사람은 여성 박 씨가 아니라 남성 최 씨였습니다. 취재 결과 같은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은 권 씨와 박 씨, 그리고 새로 등장한 최 씨 등 모두 4명이나 됐습니다. 가 지금 거의 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다 관리를 해. 다 관리를 하는데 전화번호는 여기가 답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봤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3,000채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시 군포로 돌아가 봅니다. 매매가와 같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빌라입니다. 2억 4,5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시장 쪽에서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오겠죠. 업계에 물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룰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로 뭐 차별한 거 띄고 그 비용을 줘요. 계산해보니까요. 8%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8%. 실제로 취재진이 확보한 영수증을 보면 2억 2,500만 원짜리 빌라의 수수료는 2,200여만 원이었습니다. 빌라 한 채의 10%에 가까운 수수료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 곧바로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에게 입금됩니다. 이 수수료는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이름하고 정 선생님 이름으로 그 건설사에서 저기 수수료가 나간 게 있어요. 네. 네, 보고 받으신 건 맞으세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려도 될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있어서 언제쯤 통화가 나왔대요? 저 일단 시간 봐서 전화 드릴게요. KBS에서 왔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 나누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말씀 나누기로 했죠, 30분. 저희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건 그럼 언제 오세요? 가봐야죠. 저희가 리베이트 확인하러 온 건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들어갔던데? 분양해주면 저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한 건당 1,000에서 2,2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한 건당 1,000에서 2,200만 원을 받아요?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거 확인을 했으면 그렇다고 저희는 건당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그 침대에서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셔야죠. 그럼 저 군대에서 여쭤서 줬다고 하면 준 겁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줬다는 건설사 측은 권 씨 일당에게도 일부 흘러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자기네들 명의로 가져올 때 받는 비용, 이 비용이 지금 얼마냐가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 인천 하옥동 이런 데는 막 분양 수수료가 한 집당 막 4천만 원 이랬었거든요. 레베이트가? 이거 몇 천만 원 올라와 버리면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은 많은 거예요. 이게 한 건, 두 건, 세 건은 별로 안 커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뭐 1,000건, 2,000건 이렇게 되거든요. 은행이 계산해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권 씨 일당에게는 얼마나 넘어갔을까? 하지만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권 씨와 같이 돈 한 푼 없이 빌라 명의를 가져가기만 해도 한 건에 1,000만 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권 씨 일당이 서류상 소유한 빌라는 3천여 채. 최대 수백억 원대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 문제의 2,400번 휴대전화 소유자가 세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권 씨 명의 빌라의 세입자들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형사를 걸면은
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오, 어떡해. 이제 가세요. 진짜 정말 나는 살이 안 당할 거야 하고 엄청 카페에서 공중에 나가는 분이랑 엄청 그랬는데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박 씨 명의의 빌라와 주택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이미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서울 경인 지역에서 지난해 50채 이상 무갭 투자를 한 사람은 81명이었습니다. 지금 다 고객님한테 여러 가지 물건을 추천을 드리고 이 중에서 고객님께서 하나 컨펌을 하셔가지고 떠가시면 된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4년치를 분석해보니 그들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17,000채가 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악의로통으로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외의 방법으로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시작해 부천과 김포를 지나 지난해에는 인천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무갭 투자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주택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금 사고액은 5,700억 원에 달합니다. 혹시 전세 자금 관련해서 돌려주실 어떤 계획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고민해 보신 건 있으세요? 이건 다 자기가 깔고 안고 살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방을 강구해서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경매 처리해서 낙찰해서 돈을 받아가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무슨 해야 책임 소재가 됩니까? 네? 한 가지 뛰어도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가연이고요. 나이는 29살이고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3살 김현민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애 버라이어티 나는 솔로 4기에 정수로 출연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게손가락이나 웅행웅 같은 표현은 남혐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집게손가락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의 성기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웅행웅이라는 거는 한국 남자들이 되게 목소리 작게 찌질하게 웅행웅행거린다 그래가지고 웅행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듣고 실제로 한국 남자는 성기가 작구나, 한국 남자는 찌질하게 웅행거리구나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남자가 듣기에 기분 나쁜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냥 약간 일종의 하위 문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성들을 차별하려고 나타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그 손가락을 찾아내거나 뭐 웅행웅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게 남성 혐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페미니스트 색출 검열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선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을 반영하는 혐오 표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쿵쾅이라는 말은 페미니스트들은 왠지 못생겼고 뚱뚱하고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은 열등감에 북받쳐서 저런 사상을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쿵쾅이가 만들어진 것이지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없던 표현을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 편견이 있었으니까 연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아몰랑,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도 어떻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뭐 여성 경찰관이 사건을 대응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 도망친다,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편견에서 그런 어떻게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놀리려고 비하하려고 만든 단어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성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일터로부터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뭔가 소외되게 만드는 효과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이 먼저 있고 그 편견에 근거해서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맥락의 혐오를 잘 짚어주셔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경들, 그 사람들을 위축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에 더해서. 혐오 표현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한다기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사실 허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혐오 표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약자인지가 일단 불분명하고 그리고 혐오 표현도 어디까지 혐오 표현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이 먼저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편견이 사라지면 이거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이 표현을 없앤다고 편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편견을 반영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편견을 조장하는 단어들, 표현들이기도 하잖아요. 편견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편견이라는 건 일종의 자동 완성 검색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편견이 없는 게 좋잖아요. 물론 편견이 없는 세상이 오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죠. 네. 지금 토론자 분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현실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만 하군요. 분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남성성을 남성들에게 강요해왔던 사실이 분명히 있고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맨박스라고 부르죠. 그런 맨박스에 정말 반대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유롭게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남성 혐오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혐오라는 표현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혐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 남성들도 서구 사회에 가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혐오를 겪는다는 것은 저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강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끼치는 해악은 여성에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 혐오는 존재하는데 남성 그렇죠.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전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이며 그렇죠.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여성이 더 힘들다. 그렇죠. 같은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분명히 여성이 약자인 측면들이 있어요. 임금 격차라는 것도 있겠고 대기업 임원 비율도 있겠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살자 수의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산업재해도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3D 업종이나 힘든 일 훨씬 많이 종사한다는 거, 그런 거는 남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걸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강한 남성성을 남성에게 주입한 결과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남성들이 보다 힘들 때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남성 자살률도 줄일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남성이 사회적으로 약자인가를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자로 태어나서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제가 여자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잖아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 여성으로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데 남성의 삶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성이 더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건지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남성이 기득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다. 성평등한 사회라는 게 아니라 네. 남성도 어떤 종류의 성차별을 겪고 있고 여성도 어떠한 종류의 성차별을 겪고 있다. 그것의 경중이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좀 과중한 책임이나 부담감이나 뭐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말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차별받는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엄청 기득권에 있는 여성분들도 계시겠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다워야 된다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좀 되는데요. 남성이 힘든 부분이 그것이 남성 혐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혐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 혐오는 성립하지만 남성 혐오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성이 사회적 더 약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지만 다 따지고 봤을 땐 여성이 더 약자다.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있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 성차별만 있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결국에 그런 개별적 성차별도 그것을 해도 괜찮은 용인되는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바로 구조적 성차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조적 성차별을 제도적 성차별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제도적 차원의 성차별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도 여성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아니면 할당제 이런 거를 통해서 제도적인 것들은 여성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식적인 차원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은 좀 안정적이게 사는 게 어울리지 이런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성차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성차별이 없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함이 김현민 씨죠. 예. 성이 김 씨이신데 어머니 성을 따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성 우선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아직도 존재를 하고 기본적으로 아빠 성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협의하에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성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아. 무슨 뭐 교통공사, 무슨 공사 이런 데에서 뭐 여성 출장 보낼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으니까 면접 점수 조작해서 아예 여성들 대거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남성들을 뽑고 이러면은 여기서 떨어진 여성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안 좋고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정들에서 사실은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저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임신 출산 휴가를 받는 가정도 너무 어렵죠. 눈치 보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위기에만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들.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채용부터 진입부터 나갈 때까지 너무나 많은 차별들이 산재해 있고 저는 이것이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굉장히 해묵은 이야기이긴 할 텐데요. 모든 기업은 결국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합니다. 여성이 더 이윤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뽑았을 것입니다. 이게 부당한 이야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냥 이윤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도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성차별이 있을 수 있고 배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하셨다는 점에서 그건 저는 구조적 성차별 인정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윤이라는 입장에서 남성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뭐 여성이 그로 인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거는 맞죠. 젠더 갈등은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돈도 벌리고 표도 벌리고 82년생 김지영 소설부터 시작해서 성차별, 젠더 갈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담론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다양한 편견들로부터 자유롭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거는 정말 모든 면에서 불행한 것인 양, 남성으로 태어난 거는 전적으로 불행한 것인 양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젠더 갈등에 더 불이 지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남역 때부터 굉장히 이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추모를 하거나 성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남성들이 등장해서 왜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여성들의 피해에 공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남자가 당연히 그런 게 아니고 공감하고 사회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남성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게 이 존재하는 성차별이나 여성폭력의 현실들을 마치 차별이 없고 동등하게 남자, 여자가 막 싸우고 말싸움하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잘못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남성 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오히려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나? 갈등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돈을 벌고 표를 벌고 그러기 위해서 젠더 갈등을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그 프레임 안에 사람들의 의견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젠더 갈등이 표가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네. 무슨 일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가부나 여성단체는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항상 듣죠. 뭘 하고 있어도 뭐 하냐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건 사실은 여가부나 여성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가장 만만하고 욕하기 쉬운 상대가 이제 여성단체, 여성과 가족부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가부에서 뭐 실책이 있겠죠, 당연히. 잘못한 것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진짜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도 국방부를 폐지하자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방부가 필요하니까. 모든 부서가 존재하는 건 말씀하셨듯이 국방부는 국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데 여성부라는 것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보건과 복지도 다뤄야 되고 여성의 교육, 여성의 고용 모든 걸 다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부서가 한 가지 일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에 비해서 효율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처들의 업무를 이관하고 그리고 그 부처에서 젠더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힘있게 조금 더 성평등 정책을 추진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이지 이미 기존 부처들에 다 있는 것인데 또 찢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다 그 영역에서 개토화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분으로 분리된 어떤 사람들로 존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그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찢어져서 해도 되는데 왜 여성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여성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성평등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컨트롤 타워인 거죠. 아니요? 저도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대체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무고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이 단순히 제가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때 무고죄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양형 강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이제 당선인이 말한 무고죄 처벌 관련은 해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죄거든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로 여성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여성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여성은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통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가 어떻게 악용될지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는 지점이 이미 있다는 거죠. 이 성폭력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더 악용하게 될지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성폭력 처벌 강화를 하셔야 된다는 지점엔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 무고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른 것 같고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젠더 갈등이라고 조명하기 시작한 게 서울시장 선거 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중에 72.5%가 국민의힘을 찍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민주당 심판의 성격인 선거였고 그 이전의 실책들과 더불어서 심지어 위력 성폭력 가해자였고 전임 서울시장이 그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굉장히 위선적인 상황이죠. 어찌 보면은 민주당을 뽑지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셨던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강남역 살인 사건 때 이렇게 트위터로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라고 트윗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망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는 그 시장을 기가 막히게 잡은 거죠. 그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여가부 폐지나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고 그래서 20대 남성들의 표심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민주당의 실책과 성폭력이 그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남성들도 실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시 뒤로는 못 가죠. 이렇게 좀 카메라도 좀 뒤로 뛰시죠. 네. 지금 차별금지법이 15년 동안 이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 아니면
뭐 고용 형태, 뭐 학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 법이 얼른 통과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혐오냐, 무엇이 차별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육아와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고 사회의 입장에서도 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남성들도 일터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게 더 행복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끝날지 사실 몰랐고 네. 딴 보고 얘기하고 있죠. 네, 예상하지 네. 못했고 의외로 되게 일찍 가까운 곳에 도달해서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고 대화가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알아들어 주시고 네. 멀리 있었을 때는 토론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이다를 날려줘야 되겠다. 저도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통분모가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더 오히려 의자를 앞으로 옮기는 게 좀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네, 저는 했습니다. 네.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토론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뭐 또 얼굴이 어떻고 뭐 역시 페미니스트들은 뭐 걸러야 되고 뭐 논리가 없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될까 봐 두렵고 여전히 두렵지만 적어도 현민 씨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